단기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을 때 물론 잘 맞추면 이게 많이 올라가고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자산에 투자해서 우리의 예상과 달라질 때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과연 위험 관리가 되냐고. 골드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그것도 그럼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뱅크가 뭐 그래도 나름 안전자산인 미 국채에 이제 저금리 시절에 투자했다가 평가손을 봤는데요. 최근에 뭐 국채금리가 한때 4%까지 작년에 또 돌파를 했었고,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올해도 4% 가나 싶었더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 다시 한번 3% 중반대로 이제 좀 내려와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이제 뭐 국채도 이미 좀 비싸진 것 같아서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 아예 비트코인 뭐 이렇게 네. 비트코인 실제 최근 가격도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차라리 이런 아예 대안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돈을 벌 수 있냐 여부는 제가 직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생각합니다. 위험 관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논외로 하고, 그럼 골드랑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는 우리가 원론적 얘기지만은 경제가 나빠지면 골드를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국채를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 말이냐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경제 나빴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인 골드와 국채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골드 같은 경우는 마냥 낚시를 하는 것처럼 경제가 나빠지기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게 있는 거죠. 근데 국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골드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가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 뿐더러 우리는 그 기다린 동안에 계속 은행의 확정 이자처럼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국채라는 거는 이자가 나오는 골드 같은 거다 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골드를 투자한다는 건 어떤 경제의 디렉션, 방향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 경제가 나빠질 거야, 나는 베팅할 거야 라고 투자하시는 컨셉인데,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뭐 혹여나 제가 틀려요. 그래서 경제가 여기서 바닥이고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이 투자가 그러니까 올바른 투자가 아닌데, 반면 국채 같은 경우, 개별 국채 같은 경우는 설령 우리의 예측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buy and hold.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은행의 확정 이자처럼 만기까지 가면은 중간에 설령 금리가 중간에 폭등한다고 하더라도 만기까지 가면은 이 가격 리스크에 노출 안 되면서 은행 예금처럼 확정 이자 이걸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름이 전개되더라도 여기에 개별 국채 같은 만기까지 갔을 때 그런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국채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최근에 국제, 보통 이제 채권 투자를 하시면 이제 개별 채권은 좀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개별 채권에 대한 사실 가치 평가가 엄밀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ETF를 많이 접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뭐 채권 펀드나 ETF 그리고 개별 채권에 대해서 그럼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개인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추천하시나요? 일단은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좀 젊은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나 이런 게 큰 이슈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채권 펀드나 ETF가 좋을 거고, 만약에 절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은 개별 채권이 좋을 거고요. 당연히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좀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개별 채권을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절세가 된다. 세금 측면에서. 왜냐하면 펀드와 ETF는 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대상인 거고, 개별 채권은 쿠폰만 대상이고 매매 차익은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개별 채권이 좋은 거고, 그리고 또 투자 기간이 길게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개별 채권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혹여나 이제 길게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설령 예상한 방향과 다르게 가더라도 이렇게 만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거액이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 채권을 추천드리고,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시간 내가
이런 채권 투자하는데 호흡이 난 수년간 투자할 상황은 안 돼요. 그냥 한 1, 2년 정도 투자해야 돼요. 또 세금이 저한테 그냥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채권 ETF와 채권 펀드를 좀 추천드릴 수 있죠. 예, 그렇게 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좀 자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세금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은 ETF나 펀드로 가시고, 이제 개별 채권은 이제 좀 절세, 종합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뭔가 좀 절세나 아니면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갈 만한 여윳돈이 충분하신 분들은 이제 개별 채권을 가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채권 가격은 결국 이제 금리가 제일 또 중요한 요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뭐 SVB 사태 이후로 뭔가 올해 금리 인하가 힘들다 해서 좀 올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패드워치를 보면 뭐 선물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베팅 확률이 올해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금리 방향에 대해서 뭐 정확한 예측은 뭐 사실 신만은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채권하실 때 꼭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방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던 금리는 정책금리잖아요. 그죠? 정책금리고, 여러분이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정책금리는 참고사항이고, 우리가 실제로 채권의 투자 수익 결정되는 거는 국채 시장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보통 국채 시장금리에는 이 정책금리의 향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죠. 특히나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이 정책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장기 채권은 정책금리의 영향이 단기 채권보다는 좀 약합니다. 오히려 향후 경제 영향이 좀 더 중요한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투자한 채권의 시장금리에 정책금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문 주신 거고, 자, 돌아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전에는 뭐 5.5 또 혹전 6.0까지 최종금리가 미국 금리 기준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상황은 이제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결국은 이제 과거에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금리 인상을 멈춘 건 항상 이벤트가 터지면 멈췄어요. 그래서 물론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출 때 정도의 그 정도의 큰 이벤트가 터진 건 아니죠. 근데 어쨌건 간에 이제 제대로 이제 금융시장이 타이트하게 왔다는 거에 대한 전조는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세게 쪼여버리면 터져버리겠다는 걸 이제 아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최종금리가 이전보다는 좀 더 낮아질 것 같고, 일반적으로 작년 원래 9월 달인가요? 원래 제시했던 게 우리 5.1 연준이 전망했잖아요. 아마 그 정도 수준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금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 전망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아마도 빠르면 9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할 여지가 있다. 근데 이건 다 전망일 따름이고,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간에 경제 이벤트가 터지면은 오늘 당장 더 이상 금리 인상 못 할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도 훨 더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당장 이제 이번 달에 있는 FOMC 미팅을 좀 돌려서 서로 돌아보면은, 제가 지금 파월이라면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스템 리스크를 지금 진화해야 되는 미션이 있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는 되고 있는데 완벽하게 지금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컨트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리스크인데 좀 달리 얘기하면은 저의 태스크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금융시장을 안정화해야 된다는 태스크가 있고, 한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좀 더 잡아야 되는 이 중기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 있지만은 저는 일단 현재는 단기 미션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취약해진 은행이 나타나거나 이런 이벤트 후속 뭔가 신용위기 이길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동결적으로. 동결인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한 이틀 동안 이제 우리가 잘 들어보아서 좀 안정세가 지금 일주일 이상까지 좀 안정이 된다고 하면은 인상은 해야 되지만 여전히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50bp는 건너뛴 거고 못 가는 거고, 그래도 한 25bp 정도의 베이비 스텝 정도는 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중장기적인 과제, 인플레이션 과제도 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0.25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현재 금융 리스크와 이 두 가지의 절정점이죠. 한 0.25 정도 올릴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이 이벤트를 통해서 연준과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이게 금리가 현재 랩에서 더 과하게 올라가면은 제대로 터지겠구나라는 이제 리스크를 딱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금리 올리는 걸 주저하고 조심하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요걸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연준이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후로 이 후속 이제 예금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갖고 있던 이제 기존의 미 국채 자산에 대해서 시가 평가, 그러니까 지금 그 급락한 시가로 이제 평가하는 대신에 액면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상 연준이 QT 돈을 걷어들이는 와중에 또 취약해진 부분에 한정적으로 이제 좀 돈을 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시장이 연준 금리 인상 끝났네 약간 이런 반응도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관점에서 좀 보고 계신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미리 좀 스터디가 안 돼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바로 끝나면은 조금 더 문제는 상황은 더 꼬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완전히 이제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끝나버린다고 했을 때 문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불을 완전히 진화가 안 된 상황에서 스탑을 해버리면 가장 경제에 두려운 건 뭐냐면은 제대로 잠불을 안 끈 상황에서 불이 다시 번질 때는 뒷감당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0.25, 5월달 0.25, 그리고 7월달 0.25 이렇게 보는 뷰와 그리고 그거 제외하고 이번 3월과 5월 합쳐서 0.5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뷰 정도인데, 저는 그 정도 5월 정도에 끝나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를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에 전 민주연준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스럽게 스탑! 이라고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